아들, 내 아들? 한빛그룹 본사 43층 대표실에서 청소부 박순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젊은 대표 강도윤의 목덜미에서 발견한 붉은 반점. 28년 전 죽었다던 아기에게 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청소부로 출근한 58세 박순자. 신규 배치 첫날 최연소 대표를 처음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1997년 3월 갓 태어난 아기를 잃었던 그날. 순자는 죽은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빛병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화재.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진실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살 재벌 2세의 목에서 똑같은 반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귀 아래 왼쪽 화상 자국처럼 불규칙하게 번진 붉은 흔적. 창문을 닦던 스키즈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대기업 총수가 되어 있다면 그 뒤에 숨겨진 28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청소부와 재벌 2세 대표 사이에 놓인 잔인한 진실의 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손끝에서 행복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1. 새벽 4시 40분.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58회를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무릎 보호대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보호대는 이미 늘어나 헐렁했지만 없으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이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잠에서 덜 깬 듯 갈라져 있었죠. 허리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나니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 교통카드를 확인했습니다. 1,850원. 왕복 교통비를 빼면 점심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휴대폰 화면이 켜지자 어제 받은 문자가 다시 떴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신규 배치, 층별 청소구역, 보안동선, 그리고 굵은 글씨로 표시된 문구. 대표실은 비어 있을 때만. 순자는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빌라복도로 나서자 맞은편 집 어르신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출근이에요? 이 새벽에? 네, 오늘 새로운 곳 첫 출근이라서요. 대기업이라며? 부럽네.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다니. 어르신의 말에는 부러움과 씁쓸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산소 스프레이, 면장갑 3켤레, 그리고 균열이 간 휴대폰. 화면 가장자리에 거미줄처럼 퍼진 금은 이미 석 달째였습니다. 고치려면 10만 원은 좋게 들 텐데 그 돈이면 한 달 반찬값이었죠. 한빛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하니 새벽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보안 출입문 앞에서 보안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규 배치 오신 분이죠? 여기 출입일지에 서명해 주세요.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이름을 쓰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비상계단은 여기, 소화기는 각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는 알아서 조심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안전교육이 끝나자 청소팀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와 있던 동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신규님이시네. 나는 이복래야. 복래라고 불러. 복래는 순자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지만 눈과 주름은 비슷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우리 대표 실물 봤어? 나는 아직 못 봤는데 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실물 보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고. 120은 거뜬히 넘는다던데. 그래요? 순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복래의 수다는 계속됐죠. 32살의 대표라니 금수저도 그런 금수저가 없지. 근데 또 일은 무지하게 잘한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한다더라고. 순자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복래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왔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시작.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길에 복지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한빛재단병원 의료봉사 소식이 크게 걸려 있었죠. 순자는 무심코 걸음을 멈추고 기사를 훑었습니다. 소아병동, 무료진료, 그런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순자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달라질까? 그때 보안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대표실은 관리팀이 문 열어줄 때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키카드는 그때 받고 끝나면 바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관리팀 직원이 대표실 문을 열어준다. 10분만 청소하라는 지시와 함께 문을 여니 에스프레소 향과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기 시작하자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대표 강도윤이 전화를 받고 있었죠. 네, 잠시 후 회의실로 오세요. 전화를 끄는 도윤이 순자를 발견하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바로 나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던 거 마저 하세요. 순자는 허리를 더 깊이 숙이고 다시 걸레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죠. 유리창에 비친 도윤의 모습을 슬쩍 훔쳐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들어왔죠. 품위 있는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 강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도윤아, 점심 약속 잊지 않았지? 네, 어머니. 곧 가겠습니다. 강 회장 부인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죠. 놀람인지 인식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강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시겠네요. 강 회장 부인은 순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던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윤아, 나 먼저 가 있을게. 그녀가 나간 후 도윤이 깃을 정리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목덜미를 비쳤죠. 도윤이 손가락으로 뒷목을 극적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긁어올린 머리카락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붉고 넓게 번진 혈관반. 마치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불규칙하게 퍼져 있었죠. 목덜미 왼쪽, 귀 아래 정확히 그 자리에.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스키즈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그 자국, 그 자리에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8년 전의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목덜미에 있던 똑같은 반점. 의사가 말했었죠.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사흘 후 화재. 간호사가 전한 말. 아기가 감염으로 죽었다고. 아들, 내 아들. 중얼거림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순자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도윤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 그가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느꼈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냄새. 어린 시절 아이에게서 났던 그 특유의 채취. 그 냄새까지. 똑같아. 내 아기, 내 아들. 순자의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복도에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강미연 부회장이었죠.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 아들이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순자를 붙잡았지만 이미 의식은 멀어지고 있었죠. 다음 순간 순자는 의료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며 말했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에요. 아마 공조기 때문에 어지러우셨나 봐요. 인사과 직원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근무 중 사고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푹 쉬세요. 사무적인 목소리였지만 순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강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직원 괜찮은가요? 네,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강 회장 부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죄책감 같은 것이 묻어났죠. 강미영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때로는 운명이라는 게 있는 법이에요. 강 회장 부인의 의미심장한 말에 강미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료실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날 세상이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순자가 잃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죽은 남편의 비밀도 함께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일을 사과하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청소팀 대기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순자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어제 대표실에서 쓰러졌다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복례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죠. 사내 메신저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청소팀 누가 대표 보고 기절했대. 얼굴 보자마자 바로 픽 쓰러졌다나? 뭐가 그렇게 충격이었을까? 댓글은 이미 50개가 넘었습니다. 온갖 추측과 조롱이 섞여 있었죠.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굴욕감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 금방 잊혀질 거야. 복례가 위로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단순 업무 중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보고서만 작성하면 끝입니다. 간단한 면담이 끝나고 순자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우리 강보이즈 팬덤이라도 만들까?
대표님 너무 잘생겼잖아. 어제 제대로 봤어? 복례의 농담에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죠. 붉은 반점, 그리고 그 위치. 갑자기 짧은 플래시백이 스쳤습니다. 28년 전 병원 신생아실. 하얀 조명 아래 울고 있는 아기. 간호사의 그림자가 아기를 안아 올리는 장면. 그리고 목덜미에 선명했던 붉은 반점.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던 날들. 도박장에서 돌아온 듯한 담배 냄새와 술 냄새. 아기가 사라진 후 더 심해진 폭력. 그 사람은 아기가 죽고 나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순자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복례가 놀라 물었죠. 언니 무슨 소리야? 누구 얘기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죠. 그 사람은 이미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죽은 자에 대한 원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순자는 도윤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는 임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죠. 회의 중에도 습관적으로 목 뒤를 문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됐습니다. 저 버릇도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중에 생긴 걸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오후에 보안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외주 인력은 사내 촬영 금지입니다. 청소 동선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일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규정인지 알 수 없었죠. 퇴근 시간 순자는 버스를 기다리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눈과 깊어진 주름. 그런데 유리창에 비친 건물 불빛이 묘하게 붉은색으로 번졌습니다. 마치 그 반점처럼. 착각일 거야. 그래, 착각이겠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죠. 집 근처 동네 의원에 들렀습니다. 저혈압 진단을 받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혈압이 너무 낮네요.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요. 순자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것을 봤습니다. 장롱 위에 올려둔 비닐봉지. 검은 비닐로 꽁꽁 싸맨 낡은 상자였죠. 28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순자는 의자를 끌어와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죠. 비닐을 벗기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볼 필요 없어. 다 지나간 일이야.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곳에 머물렀죠. 그 안에는 아기 사진과 함께 이혼 서류도 들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악몽 같은 기억들도 함께. 우연이면 좋겠다. 진짜 우연이면. 순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도윤의 목덜미, 그리고 그곳에 있던 붉은 반점.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어제 일을 잊으려 애썼지만 대표실 청소 일정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오늘도 대표실 청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관리팀 직원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외부 일정이라 확실히 비어 있어요. 마음 편히 하세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에스프레소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죠. 순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깜빡 잊고 둔 서류가 있어서.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빨리 끝내고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방해가 되면 잠시 나가 있을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죠. 그런데 지난번에 괜찮으셨어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게 있다면. 그 순간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윤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죠. 깊고 맑은 눈동자. 어린 시절 아들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 혹시 전에 뵌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윤의 질문에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아니요. 처음 뵙는 거예요. 제가 그런 높은 분을 어디서 봤겠어요. 말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까요? 도윤이 무심코 목 뒤를 긁었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다시 그곳으로 향했죠. 붉은 반점이 셔츠 칼라 위로 살짝 보였습니다. 멀리서 강미연 부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대표님, 회의 시작합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문가에 서서 순자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네, 지금 가겠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집어들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문이 닫히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복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또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물 좀 마셔. 복례가 건넨 생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열기는 식지 않았죠. 언니, 과음은 절대 하지 마. 어지러움엔 물이 최고야. 수분 부족하면 큰일 나. 복례의 잔소리가 이어졌지만 순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윤의 목덜미에 있던 그 반점으로 가득했죠. 퇴근 시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던 순자는 건물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굴렀죠. 사람들이 우산 없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그들의 목덜미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복례였죠. 언니 같이 가자.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대화는 없었지만 복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죠. 집에 돌아온 순자는 다시 그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비닐을 벗기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상자를 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죠.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 붉은 반점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8년. 그 긴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간호사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텅 빈 신생아 침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확신이. 새벽 3시.
순자는 또 잠에서 깼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악몽이었죠. 텅 빈 신생아실, 사라진 아기, 그리고 붉은 반점. 식은 땀으로 잠옷이 축축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찬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죠. 오늘도 대표실 청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확인해야 해.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만약 정말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출근길, 순자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한빛재단병원 앞을 지나가는 길이었죠.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8년 전 이곳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왜 아무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을까? 병원 로비를 들여다봤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청소도구를 챙기는데 복례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 안색이 더 안 좋네. 진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순자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복례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점심시간 순자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1997년 신문을 찾아봤죠. 한빛재단병원 관련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빛재단병원 신생아실 화재, 원인 미상으로 수사 종결. 일부 의혹 제기됐으나 증거 불충분. 당시 병원 측 정기합선 추정 주장. 그러나 소방당국 방화 가능성 배제 못해. 날짜를 확인하니 순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화재 원인 미상? 방화 가능성?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신문을 더 뒤적이다가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빛재단병원 화재 직후 대규모 인사 개편, 신생아실 간호사 전원 교체, 관련 서류 대부분 소실, 피해 가족들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산. 순자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뭔가 숨기려고 했던 거야. 도서관을 나와 회사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화재가 의도적이었다면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뜻이었죠. 대표실 앞에 서자 손이 떨렸습니다. 관리팀 직원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회의가 길어질 예정이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사이로 작은 액자가 보였죠. 도윤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나이든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 양부모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액자를 들어 자세히 봤습니다. 도윤의 미소가 너무나 해맑았죠.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강미연 부회장이 서 있었죠. 순자는 황급히 액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지를 닦다가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장 나가세요. 강미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청소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왔죠.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강미연가 먼저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도윤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담겨 있었죠.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도윤이 지나가면서 또 목 뒤를 긁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저 버릇, 어릴 때부터 있었던 버릇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다시 그 낡은 상자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비닐을 벗겼죠.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기 사진 한 장. 흐릿하지만 목덜미에 붉은 반점이 보였습니다. 출생증명서 사본. 그리고 병원 팔찌.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하게 적힌 이름. 박모식이. 뒤는 지워져서 보이지 않았죠. 확인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순자는 팔찌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눈물이었죠. 그때 문득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방화 가능성, 서류 소실, 간호사 전원 교체.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월요일 아침 순자는 특별 청소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하 3층 보관실. 1년에 한 번 정리하는 곳이었죠. 관리팀 김대리가 앞서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오래된 문서들 보관하는 곳이에요. 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꼭 쓰세요.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하게 켜졌죠. 제습기가 윙윙거리는 소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비상등은 저기, 소화기는 입구에 있어요. 혼자 있기 무서우면 말씀하세요. 김대리가 떠나고 순자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상자가 선반에 빼곡히 쌓여 있었죠. 라벨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빛재단, 홍보, 의료봉사, 감사장. 평범한 서류 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서 특이한 상자를 발견했죠. 한빛재단병원이라고 적힌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열었죠. 안에는 낡은 리플렛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기와 소아과 봉사 사진들, 그리고 1997년이라고 적힌 서류 뭉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신생아실 화재 사고 보고서였죠. 1997년 3월 15일 새벽 2시 신생아실 전기 합선으로 화재 발생.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 없음. 단 일부 신생아 기록 소실.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순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정확히 사흘 후였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기록이 소실됐다고? 그럼 그때 복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이온 음료를 들고 있었죠. 언니, 당 떨어지면 쓰러져. 이거 마셔. 순자는 황급히 서류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복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뭐 보고 있었어? 얼굴이 새하얗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먼지가 많아서. 순자는 얼버무렸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보고서 내용으로 가득했죠. 점심시간 순자는 휴대폰으로 한빛재단 연역을 검색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 뿐이었지만 1997년 부분을 유심히 읽었죠. 그해 재단 이사장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취임한 해였죠. 강 회장, 도윤의 양아버지.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오후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집화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S상자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USB였습니다. 한빛재단 로고가 새겨진 홍보용 USB. 순자는 주변을 살피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둑질하는 기분이었지만 뭔가 단서가 될 것 같았죠. 저녁 상자를 옮기다가 모서리에 손목이 긁혔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피가 났죠. 순자는 피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28년 전 아기를 안고 있을 때도 이렇게 피가 났었죠. 아기가 손톱으로 긁어서 그때 그 아이도 내 피를 받겠지.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상처가 큰 아픔으로 느껴졌죠. 퇴근 시간 순자는 CCTV 위치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USB를 가지고 나가는 게 불안했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삑! 금속 탐지기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얼어붙었죠.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 뭐 있으세요? 아, 이거 열쇠예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USB는 다른 주머니에 있었죠. 보안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하세요. 밖으로 나온 순자는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죠. 좋은 일 하는 곳이라면서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집에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홍보 영상들이 들어 있었죠. 하나하나 재생해 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마지막 폴더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 의료봉사 사진들. 그중 한 장에서 순자는 멈췄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아기의 목덜미에 뭔가 빨간 게 보였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이름표. 김영희. 이 사람을 찾아야 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었죠.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복례가 순자를 데리고 낡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녹슨 간판에는 배 팀장 노무법률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났습니다. 어서 와요. 복례가 많이 얘기했어요. 50대 중반의 배 팀장은 까칠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법은 증거를 먹고 삽니다. 감정은 빼고 팩트만 말해요. 배 팀장의 첫마디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USB 화재 보고서, 그리고 도윤의 붉은 반점까지. 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약해요. USB는 홍보물이고 반점은 우연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날짜가 정확히 맞잖아요. 그리고 그 반점의 위치까지.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배 팀장이 손을 들어 말렸죠. 감정 빼라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서류예요. 출입일지, 근태기록, 공식 문서들. 배 팀장이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관리팀에 보낼 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는 중이었죠. 이렇게 써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 근무기록 열람 요청. 정중하고 법적 근거 명확하게. 순자는 배 팀장이 불러주는 대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오타가 났지만 차분히 고쳤었죠. 그때 복례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컵을 놓다가 그만 테이블에 쏟았죠. 아이고, 미안. 증거 오염이야. 이래서 법정에서 지는 거라고. 배 팀장이 소리쳤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죠.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배 팀장이 까칠해 보여도 일은 확실해. 복례의 위로에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배 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이상하네. 한빛그룹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주 인력 관련 문의라는데.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벌써 눈치챈 걸까요? 걱정 마요.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불법 침입이나 절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배 팀장의 경고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창고 청소를 하다가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997년 한빛병원 기증품 목록.
그 안에서 아기용품 사진을 봤죠. 작은 모자와 담요.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이름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물건들을 썼을 아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니, 도윤이 정말 그 아기일까?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순자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배 팀장 말대로 불법은 아니었죠. 공개된 홍보 자료니까. 점심시간 배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팀에서 답변 왔어요. 출입일지 일부를 줄 수 있대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대표실 출입 기록 중 일부가 누락됐대요. 시스템 오류라는데 이거 회사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퇴근 후 순자는 배 팀장 사무소에 다시 들렀습니다. 복례도 함께였죠. 법대로 하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그 마음 잊지 마요. 배 팀장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마음은 늘 법 밖에서 뛰네요. 순자의 말에 배 팀장도 복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배 팀장과 복례가 없었다면 혼자서는 못했을 거라고.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28년 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희망이 생겼다.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펜을 놓고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토요일 아침 6시 순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빛재단 봉사활동 지원 인력 소집. 아동 재활원 도시락 배달이었죠.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순자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재활원 앞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빛그룹 직원들과 외주 스태프들이 뒤섞여 있었죠.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자, 도시락 나눠드릴게요. 한 명당 10개씩. 봉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죠.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죠. 와,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뭐야? 우리 엄마예요. 하늘에서 날 보고 있대요. 도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저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뛰어오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죠. 순자는 반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다쳤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입을 모아 후 하고 불었죠.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아플 거야. 씩씩하지?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도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손바닥을 긁어 울고 있었죠. 도윤이 상처에 입김을 불어주는 모습이 순자와 똑같았습니다. 후, 이렇게 하면 금방 나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순간,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죠. 마치 거울처럼, 평행선처럼. 행사가 끝날 무렵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두가 모였습니다.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앞줄 중앙에 섰죠.
순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찍어요. 아까 치료해준 아이가 순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난 괜찮아. 너희들이 주인공이잖아. 결국 순자는 프레임 바깥에 남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죠. 순자만 그 행복한 순간에 경계 밖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 버스 안에서 복래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오늘 표정 진짜 좋았어. 20살은 젊어 보였다니까. 그래. 아이들이 예뻐서 그런가 봐. 순자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오늘 본 도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아이들을 대하는 그 따뜻한 손길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다시 그 낡은 상자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열려고 손을 뻗었죠. 하지만 또다시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손을 거두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에는 여전히 오늘 아이의 상처를 만졌던 온기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온기는 28년 전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도윤과 자신이 보여준 그 똑같은 손길, 그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피가 부르는 본능일까? 손끝에서 오래된 체온이 살아났어.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도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봤죠. 목요일 오후 2시 외주업체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장례식장 청소 지원. 순자는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장례식장. 입구에는 검은 리무진들이 줄지어 있었고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죠. 조문객들의 옷차림만 봐도 평범한 장례식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 부인 빈소예요. 발인이 내일이니까 오늘 밤새 청소해야 해요. 현장 책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강 회장 부인, 도윤의 양어머니였죠.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향실 근처를 청소하며 순자는 조문객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 대표가 완전히 무너졌대.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잖아. 그래도 양자인데 저렇게까지. 피보다 진한 정이지 뭐. 순자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 그 말이 가슴을 찔렀죠. 그때 유족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비틀거리며 나왔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도윤의 오열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참을 수 없었죠. 주머니에서 검은 손수건을 꺼내 다가갔습니다. 말없이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습니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에 낯선 여인의 얼굴이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고 있었죠. 청소복 소매로 자신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지 오래됐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이 순자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동병상련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시는군요. 이 마음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체를 모른 채 오직 상실의 아픔만을 나누며. 그때 유족실 앞에서 강미연 부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죠. 무심한 듯 하면서도 날카로운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미연과 순자를 보는 눈빛에 뭔가 더 있었죠.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경고하는 듯한 시선. 순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 대표님 들어가서 쉬세요. 강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이 유족실로 들어가자 그녀는 순자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죠.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분향실로 가는 길에 거대한 조화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의 리본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한빛재단병원 1동.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병원. 28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조화 리본을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로 추가 문구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은인이자 동지였던 강 회장 부인님의 명복을 빕니다. 마이너스 전 한빛병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 회장 부인이 한빛병원과 어떤 관계였을까? 저녁 8시 현장 퇴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비서가 도윤에게 상자를 전달하는 모습이 보였죠. 나무로 된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유품입니다. 대표님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죠. 그는 상자를 가슴에 안고 유족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강미영과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상자 안의 내용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알겠지? 네, 부회장님. 순자는 그 대화를 듣고 예감했습니다. 저 상자 안에 뭔가 있을 거라고. 진실의 조각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장례식장을 나오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눈물을 봤다고. 도윤의 눈물, 자신의 눈물, 그리고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흘리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그날 나는 너무 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애도하는 것처럼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과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강미연의 그 의미심장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감사팀이 갑자기 나타나 외주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언니 들었어? 윗선에서 뭔가 단속한대. 우리 같은 사람들 걸러낸다나 뭐라나. 복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보안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표실을 포함한 임원실은 당분간 외주 인력 출입 금지.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을 다시 볼 기회가 사라진 것이었죠. 점심시간 군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미연 부회장의 복지재단 간담회 소식이었죠. 최근 우리 가족을 흔드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강미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겨냥한 듯한 경고였죠. 순자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오후 3시 보안팀 직원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박순자 씨, 지난주에 USB 하나 가져가신 거 있죠? 그거 반납하셔야 해요. 네. 아, 그건 버려진 홍보용.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보안팀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할 수 없이 USB를 반납했죠. 하지만 이미 내용은 모두 확인한 뒤였습니다. 저녁 배 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지금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무조건 문서로만 소통하세요. 법적 절차만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회사에서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배 팀장의 경고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복례가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언니, 너무 긴장하지 마. 마음 근육 키워야지.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 해. 복례의 농담에도 순자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압박감이 더 심해졌죠. 사내 방송에서 도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소아병동 기부 소식이었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느껴졌죠. 하지만 순자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런 좋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니. 밤이 되자 불면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순자는 동네 내과를 찾았죠.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봐요. 수면제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약봉지를 받아들고도 먹을 수 없었죠.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의 얼굴 뒤에 가려진 누군가는 늘 말을 잃는구나. 그날 밤 순자는 또 꿈을 꿨습니다. 어린 도윤이 자신을 찾아 헤매는 꿈. 하지만 순자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죠.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세상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순자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들을 위해서라도. 회사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출입 가능 구역은 더 줄어들었고 감시의 눈길도 많아졌죠. 하지만 순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금요일 오전 인사과에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출입일지 사본이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대표실 출입 기록. 그날의 라인이 비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배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봤어요? 기록이 누락됐는데. 결정타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스템 누락은 분명 회사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배 팀장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안했죠.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복지재단 창고 청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순자의 눈에 뭔가 들어왔죠. 오래된 기증품 리스트였습니다. 2003년 한빛병원 기증 물품. 신생아 발찌 12개, 모자 20개.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자 번호를 급하게 메모했죠. 하지만 상자를 찾아보니 이미 반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진 곳에서 낡은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97년이라고 적힌 라벨. 순자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열었죠. 안에는 오래된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CCTV 백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봉투 하나.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당시 신생아실 근무자 사진들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단체 사진. 그중 한 명의 얼굴이 눈에 익었죠. 사진 뒤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 신생아실 수간호사.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병원 사회복지과 직원들. 그중에 젊은 시절에 강 회장 부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사였던 거죠. 그럼 양어머니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인가?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죠. 저녁 회사 내부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미연 측 내부 메일이 유출됐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배 팀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마요. 법적 위험이 너무 커요. 확증 없는 건 배제해야 해요. 그날 밤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윤이 양어머니 유품 정리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이었죠. 비서가 전한 말에 따르면 상자를 열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님도 힘드신가 봐. 순자는 도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두려움. 그것은 순자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밤 10시 순자는 드디어 그 낡은 상자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28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상자였죠. 오래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 흐릿했지만 목덜미에 뭔가 보였습니다. 붉은 흔적이 있을 듯 말 듯한. 그리고 이혼 서류. 2000년 3월 작성. 이혼 사유란에 가정폭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래 전 남편이 쓴 듯한 메모 조각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돈이, 아기를, 용서. 메모는 찢겨져 있었고 뒷부분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죠. 설마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아기가 죽은 줄 알았잖아.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전 남편은 이미 오래전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와서 그를 의심해봤자 소용없었죠. 소아과 진료 예약증도 있었습니다. 1997년 3월 12일 출산한 날이었죠. 하지만 아기 이름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서. 1997년 3월 15일, 즉 화재 당일 전 남편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 그 사람이 대체 무슨 돈을?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박 빚이 많았던 전 남편. 화재 당일 갑자기 들어온 거액.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직접 증거는 아니야. 하지만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지만 감정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새벽 2시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내가 본 게 착각이면 그게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확인해야 한다. 내 손으로, 내 눈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관련이 있었는지도. 불법은 절대 하지 않겠다. 정당하게, 떳떳하게.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도윤의 집무실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나무 상자. 양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만나야 할 사람에게.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메모 아래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신생아 발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글씨로 박모시기, 그리고 1997년 3월 12일이라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죠. 이게 뭐지? 오래된 간호사 명함도 있었습니다. 김영희, 한빛병원 신생아실. 그리고 편지 한 통. 도윤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도윤아, 이제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겼다. 나는 1997년 한빛병원 사회복지사였다.
그날 신생아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어. 병원의 어두운 비밀을 감추기 위한 계획적인 방화였지. 당시 병원에서는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고 그 증거를 없애야 했던 거야. 화재 전날 한 남자가 찾아왔다. 박순자 씨의 남편이었어. 도박 빚에 시달리던 그는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기로 했어. 그는 아내에게 아기가 감염으로 죽었다고 전했고 감염 위험을 핑계로 시신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지. 박순자 씨는 아기를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했어. 죽은 아이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남편의 말만 믿어야 했던 거야. 실제로는 아기가 우리에게 넘어왔고 다음날 화재로 모든 기록이 사라졌어. 나는 그 거래를 중개했다. 그리고 너를 우리 아들로 키웠어. 사라진 아이의 어머니 박순자 씨를 나는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절규하던 그녀의 모습,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보내야 했던 그녀의 절망을 잊을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비겁했고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용서받으려는 게 아니야. 단지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내 친어머니는 살아있을 거야. 한빛그룹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찾아가렴. 그리고 용서를 구하렴. 그녀의 남편은 이미 죽었다. 음주운전 사고였지만 아마 죄책감이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것 같아. 아내를 속이고 자식을 판 죄악감 말이야. 도윤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충격과 부정, 그리고 깊은 침묵이 이어졌죠.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이고 날 팔았다고? 상자 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거래 장부의 일부, 암호화된 문서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1997년 3월 14일 박모 씨에게 지급된 거액의 기록. 도윤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사본 좀 떼어와. 그리고 한빛병원 출생 기록도. 네, 갑자기 왜? 묻지 마. 합법적인 열람 절차 밟아서 가져와. 지금 당장. 도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비서는 황급히 나갔죠. 2시간 후 서류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죠. 출생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에는 사산으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 친자 등록은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모든 게 조작이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배 팀장 노무법률상담소.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여보세요. 법적 절차 좀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건인가요? 친자 확인 관련입니다. 그리고 불법 입양과 관련된 것도요. 배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잡한 사안이네요. 일단 오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각 순자는 재단 창고에 있었습니다. 기증품 상자 번호를 찾아 분류표를 확인했죠. 하지만 상자는 이미 반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지? 순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단서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저녁 도윤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신생아 발찌를 손에 쥐고 있었죠.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그곳에 있는 붉은 반점을 만지면서 엄마, 진짜 엄마,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보냈다니. 그 단어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 단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그 여자분, 박순자, 그분이 내 어머니라니. 그것도 모르고 28년을.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친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이고
자신을 팔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아버지가 아내를 속이고 자식을. 서사의 순환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반점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죠. 도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를 감싸는 그 모습은 마치 운명의 실이 그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도윤의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청소 도구를 놓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죠. 박순자 씨, 잠시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어디서 뵐까요? 회사는 아니고 제가 아는 조용한 찻집이 있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숨이 막혔습니다. 1시간 후 작은 찻집.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차가운 방엔 따뜻한 컵부터 줘야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의 본능이었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그늘져 있었죠. 그는 순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 어머니를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잃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죠.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내가 날 기억 못해도 괜찮아. 살아만 있어줘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순자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2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이었죠. 도윤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신생아 발찌와 편지였죠. 이걸 제가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 둘이 같이 가질까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도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죠. 읽어보세요. 모든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그리고 충격적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시신 처리한다고 날 속이고. 순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전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아이를 팔았다니. 어머니, 정말 몰랐던 거죠? 아버지가 그 사람이 저를.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전혀 몰랐어. 그 사람이 감염 위험이 있다고, 자기가 시신 처리하겠다고. 나는 우리 아이 얼굴도 못 봤어. 마지막 얼굴도.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였죠. 바보같이 믿었어.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이를 위한 거라고. 근데 돈 받고 팔았다니. 나한테는 죽었다고 하고.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그 사람은 그 후로 미쳐버렸어. 죄책감 때문이었나 봐. 술과 도박에 더 빠지고 나를 때리기 시작했지.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죠.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어. 벌을 받은 거야. 하지만 너는 아무 죄가 없어. 도윤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죄가 없어요. 우리 둘 다 그 사람에게 속은 거예요. 피해자예요. 내가 좀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시신도 못 보게 하는 게 이상했는데. 그냥 믿었어. 슬픔에 정신이 없어서. 순자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8년간의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이제야 알다니. 아이를 팔고도 나한테 죽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8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간극이 사라진 듯 했죠. 법원 지정 병원에 가요. 친자 확인을 해야 해요. 정식으로 떳떳하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한빛병원 사건도 다시 조사해야 해요. 방화였다는 것도 그 뒤에 모든 은폐도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던데 기다릴게요. 28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쯤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찻집 밖에서는 강미연 측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소집되고 언론 대응 매뉴얼이 준비됐죠. 배 팀장이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감정 싸움하지 마요. 기록과 절차로 이기는 거예요. 법이 우리 편이 되게 만들어야죠. 병원으로 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우산을 펼쳤죠. 같이 쓰시죠.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 섰습니다. 한 지붕, 두 마음. 28년의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죠. 병원을 나오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그 사람이 아버지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래, 이제야 내 아들을 되찾았구나. 금요일 아침 강미연의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법무팀 전원이 소집되어 있었죠. 가처분 신청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받아내. 회사 이미지 망가뜨리는 건 절대 용납 못해. 강미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배 팀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친자 확인 소송권은 원고의 기본권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배 팀장의 대응은 정확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들이대니 강미연 측도 당황했죠. 같은 시각 도윤은 임직원들에게 사내 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가족 문제로 당분간 공식 일정을 축소합니다. 그리고 한빛병원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성숙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오히려 도윤을 지지했죠. 점심시간 일부 언론에서 찌라시성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빛그룹 후계자 출생의 비밀, 아버지가 돈 받고 팔았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죠. 언플엔 문서로 반격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배 팀장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순자와 도윤은 묵묵히 법적 절차만 따랐죠. 복례가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반찬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언니, 밥은 먹어야 이기는 거야. 굶으면 지는 거라고. 복례의 정성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됐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과거 한빛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김영희였습니다. 저 그때 일을 알고 있어요. 양심이 계속 저를 괴롭혀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직접 그녀를 만나러 갔죠. 당신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날 화제는 계획적이었어요. 장기 매매와 불법 입양 서류를 없애려고. 그리고 박 씨라는 남자가 아기를 넘겼어요. 도박 빚 때문이라고. 간호사는 울면서 그날의 일을 증언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과 통보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창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도 사무실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오전 10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28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죠. 도윤도 사무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죠. 우리 아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 사람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배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은 완전히 우리 편입니다.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한빛병원 사건도 재수사 들어간대요. 현실과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적 승리와 가족의 재회가 동시에 이뤄졌죠. 강미연 측은 더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고 여론도 도윤 편이었죠. 특히 친아버지가 돈 받고 아이를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정 여론이 일었습니다. 저녁 작은 식당에서 순자와 도윤, 복례와 배 팀장이 모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빛병원 사건 전체를 파헤쳐야죠. 방화, 장기매매, 불법 입양, 모든 진실을.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천천히 해.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많아.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벌을 받았어.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복례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28년 만의 재회, 그리고 진실의 승리를 위하여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들에겐 전부였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구나.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 도윤아, 내일 집에 와. 제대로 된 밥 해줄게. 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그리움, 배신의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전 남편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도 죄책감에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죠.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 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죠. 진실을 안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재단 투명성 전면 감사와 한빛병원 사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1997년 화재는 방화였고 그 뒤에는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 회장의 과거 권력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양어머니의 유품과 간호사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불법 입양의 피해자입니다. 친아버지가 도박비 때문에 저를 팔았고 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강미연은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고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으니까요. 결국 전면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회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재단 이사회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강미연의 발표는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의 작은 아파트. 식탁 위에는 김치와 멸치볶음,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젓가락을 들었죠. 이 맛, 정말 기억나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에요.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피보다 진한 밥상의 기억이었죠. 순자는 아들의 밥그릇에 계속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이제 우린 시간이 많아. 그리고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 이미 죽었고 벌도 받았으니까.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례였죠. 대표님,
반찬통은 꼭 돌려주셔야 해요. 우리 언니가 또 싸줄 거거든. 복내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 팀장도 거들었죠. 증거물 반환 완료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해요. 한빛병원 관계자들 줄줄이 구속됐대요. 웃음 속에서도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28년의 기다림이 끝났으니까요. 저녁 무렵 도윤과 순자는 베란다에 나란히 섰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사람한테 속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도윤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그게 내 힘이었고. 이제 진실도 밝혀졌잖아. 도윤의 목덜미에 있는 붉은 반점 위로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순자의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아이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도윤아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다가 내 전부였습니다. 전 남편의 배신은 아프지만 그도 죄책감에 스스로 무너진 불쌍한 사람이었죠. 이제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출근 전에 순자의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도 김밥 싸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매일 싸줄게. 순자의 대답에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회사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한빛병원 사건의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논의도 시작됐죠. 방화와 불법 입양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은폐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배 팀장이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 전 남편도 공범이었지만 이미 죽었으니 더는 추궁할 수도 없고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깨끗해졌습니다. 복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 대표님이랑 점심 같이 먹는데요. 우리도 껴도 되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 그날 점심 작은 식당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순자와 도윤, 복내와 배 팀장.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건배. 28년 만의 재회와 진실의 승리를 위하여. 순자는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구나.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 4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작은 종소리처럼 울렸죠. 끝이자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오늘 순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되찾은 어머니의 이야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남편의 배신과 거짓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성애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처럼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견디셨습니까? 자식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도 제대로 된 인정 한 번 못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희생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결국 아들을 되찾았듯이 여러분의 진심도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받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58배 나이에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청소부로 일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묻어둔 아픔이나 풀지 못한 한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비슷한 사연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